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준입니다. 제가 이 스누비즈 포럼 강연을 처음으로 1번 타자로 시작하게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퍼스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즉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맡아서 자산의 운용, 모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연기금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 투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도 열심히 쫓아다 보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스누비즈 포럼이 강연을 마련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면 저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뭐 그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남짓 하는 강의겠지만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새로운 견해 아니면은 어떻게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천에 옮기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는 Personal Finance, How to Invest입니다. 주로 주된 강의 내용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에 대한 필요성, 투자의 고전적인 원칙,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나쁜 투자 습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신문 기사상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의 시작, 매경 2018년 12월 16일 기사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회사 돈 22억을 빼돌려 주식 투자로 탕진한 간큰 경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은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듭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 2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겠죠. 교수라는 직업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이외의 직업, 즉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자산 관리인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경리도 회사원인과 동시에 개인 자산 관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OJT라고 해서 On the Job Training, 또 대학 교육, 또 회사에서 보내주는 무슨 연수 교육 이런 거 다 받죠.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이런 투자를 했을 적에 주식 투자에 대한, 즉 개인 자산 관리인으로서의 뭔가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18년 매경 기사인데요. 돈 빌려 주식 샀다 쪽박 흑수저 2030의 탄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 집장만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주식 투자라도 한번 해보자. 또 주식 투자 갖고 양이 안 차니까 가상화폐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수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들이 나중에 집장만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큰 자산을 갖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여기도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주식시장 내에는 훨씬 나보다 고수가 많고 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바로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아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현재 주식시장보다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부동산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애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평균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비교하고 싶으면은 제일 잘 나간 주식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 그런 평균과 비교하고 싶으면은 부동산 전체 평균과 비교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 그래프가 부동산 평균, 그 다음에 코스피, 즉,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코스피 T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코스피 토탈 리턴입니다. 배당을 포함한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죠. 보시는 바처럼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30년 동안의 세월에 거쳐서 코스피 지수는 한 20배가 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부동산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고작 9.6배 늘어납니다. 자, 이것만 봐도 분명히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부동산보다 어떻다? 더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상의 이야기죠. 왜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자본, 노동, 그 다음에 기술이죠. 이 세 개가 모여서 가치를 창조하고 그게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요소 중에 뭘 뜻하는 걸까요? 노동 아니죠? 기술도 아닙니다. 결국은 자본 하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생산 요소 3개가 늘리는 부가가치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생산 요소 하나가 늘리는 부가가치가 높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를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자본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죠? 노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네, 기술이 있죠. 당연히 이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단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죠.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기업을 없애버린다든지 기업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 같은 걸 일으켜갖고서 기업이 그동안 일궈놨던 자산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당연히 주식시장의 수익률, 주식시장의 성장률이 이 부동산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 이런 리스키한 위험 자산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예금할래, 저축할래,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행위는 과연 안전한 행위일까요? 자, 여러분,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무엇이라고? 예금은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금이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금의 금리가 얼마죠? 아마 정기예금을 해도 1%도 미만입니다. 오케이. 원래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약간의 스프레드를 더한 게 금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최소한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놨을 적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정도는 얘가 커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때가 발생을 하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가가 하루아침에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역사에서 안 생겼을 것 같습니까? 가까운 예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1940년대 헝가리도 있었고요. 20세기 초에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과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돈을 프린트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그것 역시도 어떻게 된 거다? 예,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조치입니다. 왜? 통화량이 늘어야지 돈이 돌고 따라서 기업, 작은 소상공인들이 안 망하게 되고, 이런 얘기죠. 맞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그 고를 이렇게 탁 넘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집니다. 화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맹점이 뭐냐? 우리나라 통화, 즉 원화는 미국의 달러나 유럽의 유로나 일본의 예나나 달리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즉 글로벌 커런시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를 믿어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이 되죠.
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은 미국의 어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게 옳으냐, 여기에 대한 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 통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한 통화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금을 해놓는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 안전한 행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 말 역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게 벌어졌을 때 과연 예금의 금리가, 은행의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느냐? 그러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금도 안 돼. 부동산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주식을 가야 되는데 주식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자의 고전적인 원칙이라고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타이밍은 어렵다. 특히 예를 들면은 매수 타이밍? 나는 살 수는 있는데 매도 타이밍? 나는 팔기는 어려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기 투자하라.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고전적인 투자적 원칙은 아마 시골에 있는 촐로들도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럴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투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나쁜 습성 첫 번째입니다. 저는 실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은 절대 개별 종목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보면 개별 종목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개별 종목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동학 개미 운동 해갖고서 많이 나왔죠. 근데 왜 개별 종목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도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야, 준아, 너 요번에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우리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야. 내가 이거 너한테만 가르쳐주는 정보니까 딴 사람한테는 가르쳐주지 말고 너 꼭 주식 하나 사라,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주식을 사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은 그 주문이 가격, 시간, 수량 조건에 의해서 매칭이 일어날 때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100원, 파는 사람이 100원, 그 사람들이 100주 이렇게 됐을 때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간에 중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파는 주식을 자기 재고로 떠안습니다. 누가 살려고 하면은 자기 재고에서 그거를 풀어서 줘요. 이렇게 중간에 마켓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더 드리븐 마켓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팔아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서 주식을 사는데 저한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는 사람이 누구? 바로 저한테 전화 건 사람. 전화 건 내 친구. 내 친구가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왜 팔았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팔았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500원에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5만 원이죠? 한 100배쯤 먹으면 무조건 파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내년에 6만 원, 7만 원 간다 그러면 절대 안 판다고. 파는 사람의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 내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팝니다. 근데 저는 친구 얘기 듣고 산 거죠. 제 주식 투자가 과연 3개월, 6개월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점에 가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2권 삽니다. 뭐 있어? 나도 할 수 있다. 주식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길라잡이.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한 2권 열심히 봐. 열심히 보면 그때는 알지. 뭘 아느냐? 그래, 주식은 퍼가 중요한 거야. PER이라고 해서 Price Earning Ratio라고 있죠. 이익 대비 주가 비율. 아니야, 주식은 말이야. 이 차트를 그려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샀다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파는 거야.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사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내려가면 파는 거야. 이딴 소리 합니다. 그래, 맞는 것 같아. 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적에는 뭔가 이렇게 성장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고배당주를 사는 거야. 배당이 우선하지. 뭐 이딴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거든.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누군가 팔았겠죠. 누가 팔았을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샀는데 삼성전자 최고위급 임원들이 스탁 옵션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 거를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왜 팔았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정보에 따르면 지금 주가가 어때서? 너무 높아서. 자, 근데 그런 내부자 주식 거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공시만 하면 됩니다. 즉, 시장에 알리면 돼요? 언제 알리죠? 팔기 전에? 아니죠. 판 다음에. 즉, 제가 그 주식을 살 적에 그 사람이 팔 적에 아무런 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라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또 오지게 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판 거 내가 샀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라고 그래갖고서 어떻게 한다? 책을 한 50권쯤 싸들고 절로 들어가.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연락해봐. 한 1년 동안. 그리고 2년 만에, 1, 2년 만에 하산. 그러면서 뭐래? 나는 정말 주식의 고수가 됐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여의도 거래소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요.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에 전업 투자자로 등장을 합니다. 한 3, 4명 모아놓고 자본금 마련해갖고서 전업 투자, 즉 주식해서 밥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은 모니터가 한 4개쯤 있어. 여긴 주가 주주 쭉 나오고, 여긴 블룸버그 터미널 있고, 막 프로그램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거 합니다. 자, 막 알고리즘을 짜서 보니까 다시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이 떴어. 알고리즘상으로 신호가 난 거죠, 시그널이.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삽니다, 삼성전자. 누군가 팔았겠죠? 이번 누가 팔았을까?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헤지펀드가 판 거를 바로 이 전업 투자자가 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은 책 50권. 판 사람은 워렌 버핏. 이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요. 오케이,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살 때 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과연 파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똑똑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거기서 그린라이트가 켜지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라고 나오는 시그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보다 항상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싸리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아침에 신문 보고 친구 얘기 듣고 꿈자리가 좋아서 그냥 삽니다. 그러니 망하는 거죠. 절대 개인은 개별 종목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은 아까 하라고 그랬죠? 개별 종목은 하지 말래.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럴 적에 간접 상품,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펀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실은 우리나라에서 펀드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자,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의 적정한 기대 수익률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 학생들한테 던지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20%, 30%막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 나 한 20%벌 수 있다고 기대할 때 주식시장에 뛰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20% 과연 맞을까요? 오케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빵집을 할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이 1억밖에 없어. 근데 이 파리바게트 하려면 예를 들면 돈이 2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 돈을 꼬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돈을 쏴주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 경영을 하고 대신 그들한테 남의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이자는 아니더라도 뭔가 수익을 약속해 줘야 되겠죠. 수익을. 자, 이럴 때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수익을 약속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야, 너 나한테 1억 투자하면 내가 너한테 그래 월 평균적으로 연평균에서 한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하라고 할게. 그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몇 % 기대하라고 할래? 네 친구한테. 라고 하면 대부분 나오는 답이 얼마냐? 5%, 10%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기대 수익률과 지금 내가 내 친구한테 그 정도 기대해라고 하는 그 수익률이 어떤 개념일 것 같습니까? 실은 그 두 가지는 어떤 거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왜? 여러분, 은행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게 쉽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여러분들은 은행에다 돈을 줍니다. 뭘로? 이자로 주죠. 매달 이자를 내게 돼.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 이자는 뭡니까? 은행 돈을 쓰는데 내가 물어야 되는 비용.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파이낸스에서 자본 비용이라고 불러요. 은행 돈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 비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받는 그 돈이 뭘로 보일까요? 걔네들의 뭡니까 그게? 수익이죠, 수익. 즉, 은행의 기대 수익률이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된다? 자본 비용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바라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바로 자기 자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뭐를 얘기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본 비용하고 뭐가 반드시 같다? 기대 수익률하고 반드시 같아요. 즉 똑같은 개념을 어느 쪽에서 찾아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명심하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야,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명심하고 그렇다면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마땅히 바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몇 %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아까 같은 20% 절대 안 나오죠. 왜? 내가 못 주니까. 내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은. 그럼 대부분 나오는 수익률이 몇 %냐? 10% 미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바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몇 %? 10% 미만인 겁니다. 근데 왜 제가 펀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펀드에 수수료가 몇 %냐? 2% 가깝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펀드도 주식이죠. 그럼 펀드에 투자하면 몇 % 발해야 되겠습니까? 10% 미만일 거라고. 근데 펀드는 더더군다나 주식을 모아놓은 거니까 위험이 더 낮잖아. 위험이 더 낮으면 어때요? 수익률이 낮아야지. 그러면은 펀드는 예를 들어서 7%, 8%를 발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2%를 수수료로 매번 낸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수수료가. 무지막지하게 높죠?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펀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제가 펀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수수료가 비싼 펀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수료가 비싼 펀드. 2%짜리, 1.5%짜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해야 된다? 수수료가 싼 펀드들이 있어요. 0.5% 미만짜리들. 뭐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ETF라고 그러죠. 상장지수 펀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은 수수료 0.5% 미만이니까 굉장히 쌉니다. 기대하는 수익률 7%, 8%. 이 정도만 기대해도 훌륭한 거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쓸데없이 개별 종목 해갖고서 와 20% 30% 그건 없는 거거든. 왜? 20% 30%의 기대 수익률은 자본 비용이 20% 30%라는 건데 어떤 사업이 도대체 자본 비용을 20% 30% 써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겠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못 주잖아. 근데 왜 그걸 바라냐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ETF 같이 그렇게 어떤 걸 해라? 뭔가 6% 7%의 수익을 바라면서 수수료가 싼 이런 걸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ETF를 하라고 그러면은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제가 실은 이 얘기를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밥 먹을 때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최 교수,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ETF는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ETF는 올라가야 1%, 떨어져야 1%. 변동이 없거든, 거의.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개별 종목 하면 올라가면서 막 30%, 떨어지면 막 30%. 재밌다는 거야.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일게요. 여러분들 프로야구장에 입장권 사서 들어가신 분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텐데. 왜 입장권까지 사서 프로야구장에 가서 봅니까? 요즘 시는 프로야구는 전화기에서도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케이블 방송에서 맨날 나오고 근데 뭐하러 돈까지 내고 거기 가서 보냐 이거죠. 간단하죠, 이유는. 가면 더 어떠니까? 재미있으니까.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재미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내야 된다? 돈을 내야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근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어떻다?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없거나 하얗거나. 왜? 생각해 보시라고. 얘네들은 딱 하루가 끝나면은 자기 보스 책상에 뭐가 올라가냐면 자기 성적표가 딱 올라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지. 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럽니까? 김 과장, 자네는 말이야 오늘 퍼포먼스가 우리 회사 과장 850명 중에 832등이야. 이걸 매일 가르쳐주면 그 사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펀드 매니저는 머리 빠져라, 머리가 하얘져라 일하는 데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개인이 그런 시장에서 재미도 보고 돈도 벌겠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추구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회사 들어갈 때 회사 문 열고 들어가죠? 문 열고 들어갈 때 재밌어 죽겠습니까? 재밌어 죽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야지. 회사 가면 어때? 괴롭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위로금을 지급하냐, 위로금을. 위로금을. 그런 거예요. 돈도 벌고 재미도 있는 거는 세상에 없어. 어떤 직업이든지 직업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몇 %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실은 제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당히 많은 포션, 약 80% 정도를 주식시장에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난 한 30%, 40%도 넣기 힘든데? 자, 제가 뭘 더 많이 알아서 그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자기의 자산을 많이 못 넣고 있느냐?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내기를 하느냐? 동전을 딱 던져요.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오케이 1억 1천만 원을 드릴게. 뒷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9천만 원을 주는 내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기를 알겠죠? 누구한테 이로운 내기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내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기를 단판만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로운 내기인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내기를 만약에 동전을 10만 번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왜? 본인한테 이로운 내기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 은행의 예금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많이 못 넣느냐? 바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를 동전 던지기 단판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전 던지기 10만 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제 주식 투자 기간은 과연 몇 년일까요? 제 주식 투자 기간은 20년입니다. 왜? 그 정도 투자할 때, 즉 동전 던지기 10만 번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의 비중을 많이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식의 위험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실은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분명히 어떤 그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경제에 성장하는 그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왜 경제는 항상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야지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 자, 저는 그 논거로 뭘 드느냐? 우리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우리 지구상에 주어지고 있는 거. 무엇이 주어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죠. 근데 이 에너지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은 뭐가 생장을 한다? 식물이 늘어나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늘어나고 그러한 동식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뭔가 리프로덕션을 하죠. 애를 낳아서 키우고 또 후손을 만들고. 이게 결국은 뭐냐?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얘가 아무것도 안 남기고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남기는 게 있죠. 그 남기는 그게 뭐냐? 결국은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공짜가 아니니까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인간이 가끔가다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리프로덕션, 새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나무를 다 불살라버린다든지 가축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행위만 없다 그러면 지구 경제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식시장에 롱텀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경제 성장을 하는 거를 나도 같이 이렇게 껴서 간다고 하는 그런 이 철학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예. 이 주식에 이 들어가는 돈에 그 자기 갖고 있는 그 자산에 기다릴 수 있는 숨이 얼마나 긴 숨을 갖고 있는 자산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1년 뒤에 쓸 돈, 2년 뒤에 쓸 돈은 어떻게 해라? 그냥 MMF 이런 데 넣으세요. 거기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5년 뒤에 쓸 돈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적금 드세요. 적금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 써야 될 돈 이런 거는 예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ETF 같은 데 드시라는 거죠. 롱텀 자산에다가.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탁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우량주 장기 투자.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케이스가 있느냐? 그 회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우량주가 하나 있었죠. 이 회사는 그 산업에서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망한 회사가 하나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네. 생각이 나십니까? 노키아라고.
노키아 예전만 해도 1등 가는 휴대전화 회사였습니다. 지금 없죠?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2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 상승률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현대차 샀으면 좋았겠죠. 실은 요즘 포스코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카드나 SK텔레콤이나 KT를 샀으면 10년 뒤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50%. 이거는 10년 동안 오히려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 같은 것까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거 완전 마이너스인 거죠. 완전.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2년 당시에 SK텔레콤이 어떤 주식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동통신 뭐 이런 걸로 해갖고서 엄청 부각받는 그런 주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걔를 들고 있었더니만 10년 뒤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6%가 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별 종목들은 회사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안 없어져요. 시장은. 왜? 그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전체 주식시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침체는 할 수 있죠.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교수님, 이게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이었는데 이제 고작 2000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도대체 몇 년이 됩니까? 30년 동안에 결국 2배 올라가는 그런 걸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누가 우리나라에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ETF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ETF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산해야죠, 분산. 그 얘기는 나중 슬라이드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 볼까요? 내가 살 때 누가 판다고. 금강제강 오너가의 기막힌 타이밍, 지분 팔자마자 부도. 금강제강 최대 주주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팔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매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과 이자를 2달 전부터 연체하고 있다는 공시가 뜹니다. 그 공시가 뜨자마자 어떻게 된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에 1200원. 이분이 주식 팔았을 때 누가 샀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개미들이 삽니다. 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제자리 가면 돈 벌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개별 종목. 항상 내가 살 때 파는 사람은 왜 팔까?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주식 전문가 추천 좋아하죠? 여러분들 주식 전문가 추천하는 거 뭐 사고 싶어 합니다. 맞을까요? 이 슬라이드 보면 김 씨의 게시글 공작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간첩 사건도 아니고, 그죠? 네. 한번 볼까요? 김모 씨는 26세에 17억을 번 주식 천재로 명성을 떨쳤다. 한국의 워렌 버핏을 꿈꾸는 투자의 귀재로.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김 씨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엄청난 전문가 같잖아요. 볼까요? 이 모든 게 김 씨의 자가 발전이다. 김 씨를 찬양하는 걸 대부분 김 씨가 고용한 알바 부대 작품이다. 알바 고용해서 블로그 같은 데 쓴 거예요. 이 사람 잘한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거는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6년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 청담동 주식 부자. 금방도 있죠. 라임? 네? 그래서 주식 전문가 없습니다. 증권사 추천은 어떨까요? 증권사가 매년 추천해 주거든요.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이런 주식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합니다. 예? 자, 2013년 시작됐을 때 23개 증권사가 160개 종목을 유망하다고 추천을 했어. 2013년 말이 됐어. 어떻게 됐다? 코스피 상승률 2.4%보다 성적을 못 낸 게 얼마? 80개. 숫자 참 거시기 하죠? 왜? 몇 개 추천했다고? 160개.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코스피보다 못했다고? 80개. 딱 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잘 나갈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2글자짜리 말 하나. 뭐? 너 해.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까요? 자기가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LS, ELT. 이게 언제냐? 2018년 12월 18일에 있었던 건데,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를 엄청 팔았어요. 요 최근에 엄청 문제됐죠. 근데 이 문제가 이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많았어. 이게 원금 보장이 될까요?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란 말 없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뭐가 있죠? 은행에 예금이 있지. 그것도 얼마까지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험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은행의 이자율이 지금 얼마죠? 1%? 근데 여기서는 한 3%, 4% 준다고 그러고 원금 보장이라고 그러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상품입니다. 복잡한 상품은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품 뒤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굉장히 높은 숨겨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팔라고 할까요? 자기들한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금융시장 내에서 복잡한 상품은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많이 끼어있는 상품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끼어있는 상품도. 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뭐가 있느냐.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 즉 1, 2년 안에 써야 되는 자금은 예금을 하세요. 롱텀으로 끌고 가야 되는 자금은 어떻게 하라? 투자를 하세요.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건 투자를 하세요. 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회피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오는 너무나도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들죠? 보험을 듭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험은 리스크 해지 상품입니다. 보험을 갖고 저축하려고도 하지 말고 보험을 갖고 뭔가 큰 돈을 마련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돈을 마련하는 거는 예금과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는 거고 보험은 해지를 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그렇게 저축성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밑에 엄청난 수수료가 깔려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수수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2006년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돼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들어오면서 제 발로 가서 든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보험일까요? 그냥 자동차 보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물론 들었죠. 그거 말고 무슨 보험을 들었느냐? 15년짜리 정기 소멸성 보험을 들었어. 제가 죽거나 다치면은 어떻게? 가족한테 큰 돈을 지급하게 되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저의 휴먼 캐피탈, 그냥 공부해 놓은 것밖에 없다고. 근데 제가 죽거나 다치면은 그 휴먼 캐피탈이 리얼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해지, 대비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 같은 거를 잘 안 듭니다. 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본인의 거의 모든 자산이 이 전세금 안에 전세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화재보험을 안 들어놓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거기서 혹시라도 불이 나면은 내가 그걸 몽땅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내가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은 반드시 뭔가 해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기초 자산의 수가 많고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일단 손실이 발생, 손실 규모가 매우 크다. 예,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0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는 2018년이었죠? 이건 2019년입니다. DLS. 이 DLS나 ELS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은행 금리 연계 DLS가 원금 100%를 날릴 위기 처음입니다. 이미 2018년에 이런 식으로 다 경고를 줬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왜 그러는지. 자, ELS 투자 2020년입니다. 이번에는 48조 조마조마 ELS 폭탄 터지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이거죠. 자, 여기도 ELS 쇼크 42개 상품 손실 구간 진입 이렇게 나오는데 연수익 2020년 5월입니다. 연수익 10에서 16% ELS 군침이 도네.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런 주식들이 여기 있는 주식들이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주식, 뭐 페이스북, 유로스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기서 20% 이상 더 안 떨어지면은 뭐 얼마를 준다 이런 게 ELS인데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다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그러죠. 떨어진 거 밑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별 종목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키아 같은 회사도 망하잖아요. 절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원유 ETN, ETF. 이게 뭐였습니까? 원유 ETN, ETF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제가 이제 ETF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조건 안전한가 싶어갖고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 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원유 ETF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예를 들면 지금 100이에요. 근데 이 ETF는 얼마에 팔리냐면 800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더 부지런히 더 많이 팔아서 얘를 가격을 떨궈야 되는데 ETF의 가격을 떨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00이 계속 팔리고 있는 거야. 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100원짜리 상품인데 800원에 그냥 막 얘를 하나를 주게 돼 있는 어떤 증서가 8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그 괴리율이 848%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시간 유가 반영 상품의 적정가가 100인데 ETN의 시세는 848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팔리겠습니까? 이게 팔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딴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폭탄 돌리기. 폭탄을 돌리다가 나한테만 안 터지면 돼. 자, 우리나라에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많이 있었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원유 ETF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나 상품 같은 것들이 있느냐? 부도덕한 대주주 있습니다. 네,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작전 세력? 네, 있어. 나쁜 놈들이 있어. 미진한 모니터링? 있습니다. 네. 옛날 말도 있죠.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고.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바로 이걸 사는 여러분들 자신들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많이 나오는 금융소비자 보호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금융소비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가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이건 투자자입니다. 오케이. 금융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크레딧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은행에 뭔가 이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소비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투자를 한 사람을 보고서 그거를 소비자라고 하고 그걸 소비자의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더 투자자들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물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를 들면은 물어주지 말아야 될 돈을 어떤 은행, 어떤 기관이 물어준다는 거는 실은 이 은행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여기다가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네가 왜 알아서 여기다가 돈을 주느냐. 이 사람 책임이었는데. 우리 책임도 아니고 이 사람 책임인데. 이런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과욕을 부리는 단기 투자자, 우리나라 개인들 너무 많고 돈을 벌면 자기 거고 돈을 잃으면 남이 탓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서는 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서로와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거기에 걸맞는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게 바로 금융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개미에 비해 이것도 사례인데 2014년입니다. 개미들의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 참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이거 어떻게 해? 나랑 똑같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 개미들 2014년에 순매수 상위 종목 20개 중에 19개가 하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개미들이 죽어라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한다? 주식시장에서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실은 바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미에 비해 2017년, 2014년에도 한번 울었죠? 2017년에 또 웁니다, 개미는. 네. 개미 수익률 마이너스 74%, 외국인 78%.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개미 또 울습니다. 2019년에 개미들 또 울었다. 개미는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동학 개미 운동해서 개미가 웃는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개미들이 웃었을까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삼성전자가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또 개미들이 실은 원유 같은 데 넣었다가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 전체 개미들을 한번 다 토탈해 보면은 과연 그들의 퍼포먼스가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그거는 저희 같은 학계나 연구하는 분들이 한번 이 파악을 해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 하반기 국내 증시도 개미는 울상 외국인만 웃었다. 심지어 2019년 전반기에 4월 18일 날 이렇게 얘기했던 게 2019년 하반기에 또 다시 나옵니다. 개미 또 울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있죠? 어떻게 하자? 개별 종목은 절대 놓습니다. 절대 놓. 도저히 펀드 매니저도 못 믿겠는데 차라리 내가 직접 해줄까? 본인은 더 못 믿습니다. 아시겠죠? 본인은 더 못 믿고 어떻게 한다? 그냥 시장을 가져가시고 시장에서 나는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나도 성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60조를 굴리는 데이빗 부스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다? 인덱스 펀드나 ETF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뭐라고 얘기했다? 본인이 죽으면은 본인의 와이프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하라고 얘기를 했죠. 왜? 결국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2%, 3%에 달하는 주식형 펀드 수수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펀드에 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Dimensional Asset Management 자산운용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2008년에 3억 불을 모교인 시카고 경영대학원에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3억 불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3천억입니다. 그냥 1대 1000으로 환율을 계산해도. 여러분들 제가 발전기금 사회이사로 있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총액은 얼마일까요? 저희 학교 총 액수가 우리 서울대학교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은 액수가 5,500억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역시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학교로 점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anyway. 이런 분도 인덱스 펀드 투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어떻게 하셔라? 인덱스 펀드 하십시오. ETF 하십시오. 단, 여러분들이 하실 적에, 자, 여기 보시면 ETF가 30조를 돌파하고 글로벌 시장 탑 10에 이제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구나. 실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세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발걸음이 여러분들과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런 세상으로 좀 이끌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저의 전도사가 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전파시켜 주시고 이런 투자 행동을 하시게끔 많이 권유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설득이 잘 안 되시면은 이 비디오를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전파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모든 데를 다니면서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아주 장기 투자 신뢰를 잘 점검한 그런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지 하루를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이 48.8%입니다. 즉 오늘 투자하고 내일 성적을 보면은 48.8%는 마이너스가 났고 48.8%, 51.2%는 뭔가 플러스거나 동률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 달을 투자하고 1년을 투자하고 점점 투자 기간을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1년이 되면 36%, 5년이 되면 16%, 10년이 되면 14.4%, 20년이 되면 비로소 0%가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갔더라도 내가 20년 동안 그 한국 주식시장을 들고 있었으면은 절대 마이너스는 안 봤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IMF Financial Crisis 바로 직전인 1997년 예를 들어서 10월에 들어갔어도 걔를 2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은 원금을 다 회복한다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 자금은 어떻게 해라? 저축을 하세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적절한 타이밍 매수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9년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언제입니까? 11년 기사니까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다? 무려 6번이나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44 이런 식으로 단기간 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예가 이렇게 6, 7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종목,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를 갖고 있어도 2년, 3년 들고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차를 살라고 2천만 원 갖고서 차를 살라고 그래 내가 주식 투자해갖고서 이걸 잘해갖고서 내년이나 후년쯤 그랜저 사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거 뻥 터지면 어떻게 된다? 그랜저는커녕 옛날 말로 하면은 티코, 마티즈 이런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은 저축을 해서 모으는 겁니다. 단기 자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의 비중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어떻게 해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라? 줄여나가라. 왜 그래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왜 롱텀으로 투자하라고 그랬습니까? 동전 던지기 생각하면 되죠.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한테는 앞으로 동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86학번이니까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한다? 주로 채권이나 이런 쪽의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잡한 상품 절대 놓습니다. 이게 ELS의 구조예요. ELS의 구조인데 ELS의 구조를 보면은 기초자산이 이렇게 쭉 늘어날 때 ELS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늘어납니다. 단 기초자산이 마이너스의 영역에 가도 어떻게 된다? ELS는 수익률이 그냥 0으로 즉 소위 해서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느냐? 기초자산이 20% 올라가면은 ELS는 3%밖에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ELS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식의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상품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 높은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이걸 파는 사람, 이걸 만드는 사람한테 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복잡한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산별 분산 투자는 필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우리나라 종목에만 투자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투자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많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물어보면은 우리 집 아니에요? 아파트?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아파트 절대 아니야. 가끔 또 이런 질문이 이런 답이 나오죠. 우리 딸내미 아닙니까? 우리 아들내미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딸내미나 여러분들의 아들내미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걔들은 여러분들의 부채죠. 왜? 여러분들, 그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까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내미나 우리 아들내미들은 우리들한테서 자산이 아니라 그들은 뭐다? 만기가 없는 악성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왜? 내가 죽어야지 얘는 끝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휴먼 캐피탈.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입니다. 본인 자신, 나의 자신의 이 인적 자본을 회사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갖고 여러분들 앞으로 먹고 살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뭐 은퇴도 하고 이럴 거라고. 자, 그럼 그걸 고려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역시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의 휴먼 캐피탈이 어디에 있죠? 한국에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적에 여러분들의 금융자산도 한국에 넣으면은 그거는 결국에 뭐가 되죠? 몰빵이죠. 한 군데 몰아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적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 휴먼 캐피탈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한국에 있고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인더스트리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은 아이러니컬리 자기의 금융자산을 삼성전자에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럼 자기 휴먼 캐피탈도 삼성전자에 있고 자기 금융자산도 삼성전자에 있고. 물론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종업원 지주제, 뭐 스탁옵션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뭐 모티베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지만 순수하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몰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휴먼 캐피탈과 다른,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이 됐건 유럽 주식이 됐건 뭐 이런 걸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소위 얘기해서 분산 효과가 생기죠. 내가 되게 어려울 때 그 주식이 나한테 뭔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완전히 난리가 났죠. 위아래 난리가 납니다. 빨간 게 뭐냐? 바로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상당히 스테이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rule of thumb,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대강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측면이 있느냐? 가끔 집 한 채 소유했다고 그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돈이 많이 벌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여러분 그 집 팔고 딴 데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집은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5억짜리가 7억이 됐다. 그러면 집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5억짜리 집에서 7억짜리 집으로. 그건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왜? 이거 옮겨갈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걸로 옮겨가면 똑같이 7억인데. 가끔 이런 분들도 있죠. 강남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억에 샀어요. 근데 얘가 10억이 됐어. 이게 10억 아까 돈 번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럼 그걸 팔고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 7억짜리 가면 돈을 번 거 아니냐? 3억은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 자, 이 사람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강남 아파트.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분당 아파트. 그 둘 간의 차이가 얼마? 3억.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강남이 갖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갖고 있는 뭔가 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10억이고 분당 아파트는 7억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 간의 어떤 상품의 차이에 그 차액만큼 나는 현금화 시킨 것 뿐입니다. 이걸 갖고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동차와 집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제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애들이 하는 법칙인데요.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기 연봉의 20%짜리 차를 타는 게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즉 그렇다면은 1억짜리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짜리 차를 탄다? 2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나타 승용차가 2,500만 원이면은 연봉이 얼마여야 된다? 1억 2,50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연봉 1억 2,500짜리가 2,500만 원짜리 소나타 승용차를 타려고 할까요? 아니라고. 근데 오케이, 좋아. 젊었을 때 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욜로.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살면서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아야죠. 지금 내가 뭔가 모아놓지 않고 욜로를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남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열심히 쓰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은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70세가 되는데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가서 어디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결국에 국가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텍스페이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남한테 확정적으로 민폐 끼치겠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여기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부모님한테 많은 자산을 물려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즐겁게 쓰면서 사셔도 좋아요. 왜? 이미 자산이 많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즐겁게 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 뭔가 상품을 팔고 이런 사람들도 또 소득을 올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본인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당장 뭘 쓰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어떤 거다? 제가 볼 적에는 미래에 나는 확정적으로 남한테 민폐 끼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자는 거죠. 그렇죠? 실은 저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매달 받는 월급을 어떻게 한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자, 33%는 뭐냐? 집에 대한 법칙이랍니다. 이건 뭐냐? 자기 월급의 33%를 모기지 페이먼트, 즉 원리금 균등 상환액으로 지불해도 적당하다는 게 미국 애들 기준이랍니다. 미국 애들은 집을 살 때 20년 만기 모기지, 뭐 30년 만기 모기지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6,000불을 받는다. 그럼 한 2,000불 정도는 모기지 페이먼트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뭐 밥도 사 먹고 뭐 차도 굴리고 뭐 애들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데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준을 들어보면은 5억짜리 아파트를 30년 만기 모기지로 구입한다 그러면 물론 이자율이 조금 지금 높게 돼 있습니다만 4.5%면 이자율이 매달 25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33%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내 월급이 얼마야 된다? 750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은 여기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법칙도 아니고 어떤 대강의 법칙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어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의 스타팅 포인트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실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강의는 원래는 굉장히 긴 강의입니다. 뭐 한 3시간, 심지어 6시간짜리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1시간짜리로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고 혹시라도 이런 강의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로 오세요. 학교에 오면은 항상 이 강의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탁드린 거,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치시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거를 주식시장에 그냥 놓고 가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제 소망을 좀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